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제 결혼식에 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변의 평범하지만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는 보는 사연입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롭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오지 마세요. 그 아이의 결혼식을 딱 일주일 앞두고 들은 말이었습니다. 제 나이 56, 남편을 떠나보내고 오직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 25년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웠는데 돌아온 건 하객 명단에서의 삭제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한 날, 그 아이는 저를 인생의 5점이라도 되는 양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를 향해 던진 그 차가운 말 한마디가 자신이 누리려 했던 모든 부귀영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불씨가 될 줄은 말이죠. 25년의 헌신을 배신으로 갚은 딸, 그리고 그녀의 오만을 무너뜨린 남편의 마지막 선물. 과연 그 결혼식장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시린 겨울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은 평생을 무뚝뚝하게 살더니 가는 길조차 예고 없이 허망하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조문객들의 낮은 웅성거림과 곡소리로 가득했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상주 자리에 서 있는 제 딸 미나였습니다. 미나는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이입니다. 제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고작 5살이었던 아이였죠. 그 꼬마가 자라 이제는 성인이 되었는데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미나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슬픔이라곤 한 점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남의 장례식에 품앗이하러 온 사람처럼 기계적인 목례만 반복하고 있었죠. 조문객들이 아이고 미나야. 아빠가 갑자기 떠나셔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니 하며 손을 잡으면 미나는 아주 미세하게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연세도 있으셨고 고생 안 하고 가셨으니 다행이죠. 그 말투가 얼마나 건조하고 차가운지 옆에서 듣던 제가 민망해서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였습니다. 25년 세월을 함께하며 미나의 성격이 조금 이기적이라는 건 알았지만 아빠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저렇게 사무적으로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장례식이 끝난 뒤 정산해야 할 유산의 무게를 먼저 가늠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남의 자식 키워봐야 공덕 없다고, 다 크면 자기 친엄마 찾아가거나 배신한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코방귀 뀌며 무시했습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이 돌아오는 것이 세상 이치라 믿었으니까요. 미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독감이 유행해서 밤새 고열에 시달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방 출장 중이었고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39도가 넘는 아이를 업고 눈길을 달렸습니다. 아이의 뜨거운 숨결이 제 등에 닿을 때마다 제 심장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 차가운 바닥에서 아이의 열이 내리길 기다리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느님,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우리 미나만 살려주세요. 라고 말이죠. 미나가 소풍 가는 날이면 다른 엄마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 김밥을 싸고 공들여 캐릭터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행여나 새엄마 밑에서 자라서 구김살 있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시장에서 제일 좋은 천을 떼다 레이스 원피스를 직접 만들어 입히고 머리를 정성껏 따아주었죠. 그때 미나는 제 품에 안겨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라고 웃어주곤 했습니다. 그 웃음 하나면 고된 시집살이도 무심한 남편의 태도도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아이가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보다 더 귀했습니다. 제 젊음과 꿈을 다 바쳐 키운 아이, 그게 바로 미나였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잡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평생 무뚝뚝한 나 만나서 고생 많았어. 그리고 미나 저 녀석 말이야. 내가 없어도 끝까지 좀 챙겨줘. 저 녀석 성질이 고약해서 당신 홀대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 남편의 눈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미나를 애지중지하면서도
아이의 차갑고 영악한 면모를 아빠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남편의 야윈 손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나가 내 딸인데 내가 누굴 챙겨요? 당신이나 빨리 기운 차려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 미래를 미리 다 보고 온 사람처럼요. 내가 변호사 친구한테 서류 하나 맡겨놨어. 때가 되면 알려줄 테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고 당신 인생 살아. 미나한테 휘둘리지 말고. 그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언 같은 부탁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남편이 죽음을 앞두고 예민해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25년을 엄마 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설마 아이가 나를 배신하겠나 싶었죠.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그 불안한 눈빛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저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미나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장벽이 사라진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미나는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25년 동안 유지해왔던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벗어 던진 것 같았죠. 아침에 일어나 미나야 밥 먹자 하고 부르면 예전에는 마지못해 나오기라도 하던 아이가 이제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서도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힐끗 보더니 이제 이런 촌스러운 시골 밥상은 지겹네요. 아주머니도 이제 본인 드실 것만 차려 드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아주머니라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미나가 제 방에 묻지도 않고 들어와 남편의 유품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니? 제 물음에 미나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차갑게 뱉었습니다. 아빠 물건 정리해서 버리려고요. 집도 칙칙하고 이제 제가 이 집 관리할 거니까 아주머니는 그냥 조용히 방에 계세요. 아니면 친척 집이라도 알아보시던가요. 25년 세월이 무색하게 미나는 저를 식모 취급하며 집에서 밀어내려 했습니다. 제가 준 사랑과 헌신은 그 아이에게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소모품이었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반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동네 마트에 들렀는데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앞집 영희 엄마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맞잡더군요. 아유, 미나 엄마. 미나 결혼한다며? 축하해. 근데 어쩜 그렇게 조용히 준비해? 서운하게 소식도 안 전해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보는 미나가 제 딸이라고 믿었던 그 아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남의 입을 통해 듣다니요. 제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영희 엄마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눈치가 보였는지 서둘러 자리를 피하더군요.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미나는 이미 저녁 약속이 있다며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미나야, 너 결혼한다며? 왜 엄마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미나는 화장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덧바를 뿐이었습니다. 아, 들었어요? 뭐 대단한 거라고 호들갑이에요. 아빠도 안 계신데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진행하는 중이에요. 그 무심한 대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 이 아이의 모든 순간을 함께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결혼 소식을 비밀로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운함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네 엄마인데 상견례는 언제 했고 상대는 어떤 집안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엄마가 준비할 건 해야지. 그러자 미나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요? 아주머니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상대 집안은 대대로 교수 집안에 아주 보수적이에요. 거기엔 제 친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빠가 재혼은 안 하셨다고 말해놨어요. 아주머니가 나타나면 제 커리어랑 결혼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미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에 독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25년 동안 정성을 다해 키운 세월이 그 아이에게는 그저 지우고 싶은 오점이고 자신의 완벽한 결혼을 방해하는 걸림돌일 뿐이었던 겁니다. 제가 입혀주고 먹여주며 키운 아이가
이제는 제 존재 자체가 수치스럽다며 저를 유령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제 눈물 섞인 탄식에도 미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아주머니도 이제 본인 인생 찾으셔야죠. 안 그래요? 닫히는 문소리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결혼식을 딱 일주일 남겨둔 날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미나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싶어 예쁜 한복을 한 벌 맞췄습니다. 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구석에 앉아만 있다 오더라도 엄마로서 도리는 해야지 하는 미련한 마음 때문이었죠. 고운 분홍색 한복을 정성스럽게 다려들고 미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미나야, 이거 네 결혼식 때 입으려고 맞춘 한복이야. 한번 봐주련?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미나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 결혼식에 절대 오지 마시라고요. 그 한복 입고 나타나서 제 인생 망치실 생각이에요? 거기 오시는 분들 다 격식 있는 분들이에요. 아주머니처럼 시골 티나는 분이 제 엄마라고 하면 제가 뭐가 돼요? 제발 부탁이니까 집에서 조용히 계세요. 그게 저 도와주는 거예요. 축의금 명목으로 아빠가 남긴 통장에서 돈이나 좀 챙겨두시고요. 나중에 신혼집 인테리어 할 때 보태주셔야 하니까. 그 말은 제 영혼을 난도질하는 칼날이었습니다. 제가 준 사랑의 대가가 오지 마라는 거절과 돈이나 내놓으라는 갈취였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복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창밖엔 남편의 장례식 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갓 걸음마를 뗀 미나를 품에 안고 내가 너의 평생 버팀목이 되어줄게라고 다짐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남들처럼 제 배로 자식 낳아 키웠다면 이런 취급을 받았을까?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비뚤어진 걸까? 온갖 자책과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나는 거실 한쪽에서 신혼여행 짐을 챙기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양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면서 말이죠.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딸이 저에게 이런 짓을 하네요. 저는 사진 속 남편을 원망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자존감과 배신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미나에게 저는 그저 이용 가치가 떨어진 낡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참함 속에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서 평생 이 아이의 뒷바라지나 하며 식모처럼 살 순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 네가 나를 버렸다면 나도 나를 지켜야겠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너무 가슴이 아파 차마 청소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서재였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상 앞에 앉아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미나가 상속 서류를 찾겠다며 집안을 뒤집어 놓을 때도 교묘하게 구석에 박혀 있어 발견되지 않았던 가방이었죠. 그 안에는 남편의 지장이 찍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내 아내 이정숙에게라는 글자가 남편의 투박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명의의 모든 부동산 등기 권리증과 거액의 사망보험금 증서 그리고 신탁 자산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자산의 수혜자가 미나가 아닌 바로 나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미나가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과 앞으로 상속될 줄 알았던 선산의 땅까지 모두 남편이 생전에 제 명의로 증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미나에게는 단 한 푼의 권한도 남겨두지 않은 채 말이죠. 서류 맨 마지막 장에는 남편이 변호사를 통해 공증받은 유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유언장을 읽어내려가던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동현 변호사.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수십 년간 우리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해주던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호한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서류 확인하셨습니까? 철수가. 아니, 김 회장이 가기 전부터 저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사모님이 이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날이 오면 그때부터는 망설이지 말고 유언을 집행하라고요. 박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암 선고를 받기 훨씬 전부터 재산 정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나가 자라면서 보여준 이기적인 모습들과 돈에 대한 집착을 보며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제가 겪을 고난을 미리 예견했던 것이죠. 철수는 미나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사모님이 평생 일궈온 가정을 미나가 송두리째 무너뜨릴까 봐요. 그래서 모든 재산권과 상속 집행권을 사모님께 일임하고 미나에게는 조건부 상속이라는 굴레를 씌워둔 겁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남편의 깊은 사랑과 치밀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죽어서도 저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를 제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저에게 유언장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모님 명심하세요. 현재 사모님 명의로 된 재산들은 미나가 건드릴 수 없는 사유 재산입니다. 그리고 미나가 상속받을 줄로 믿고 있는 나머지 유산들도 사모님을 가족으로서 온전히 예우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나가 결혼식에서 사모님을 배제한다면 그 즉시 모든 상속권은 소멸하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됩니다. 남편의 선택은 잔인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미나가 저에게 딸로서의 도리를 다하면 풍족한 삶을 보장해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 한 푼의 유산도 넘겨주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서류를 덮고 나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이 표현 한 번 제대로 못했던 그 사람이 저를 위해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미나에게 배신당해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까지 미리 계산하고 저를 보호해주려 했던 겁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끝까지 나를 지켜주네요. 저는 남편의 유언장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나에게 휘둘리며 눈물 짓는 나약한 엄마로 남지 않겠다고요. 남편이 남겨준 이 정의로운 권리를 사용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미나에게 똑똑히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미나의 결혼식 전날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미나는 친구들과 호텔에서 저녁 파티를 하겠다며 큰 여행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미나는 신발장 앞에서 거울을 보며 저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지더군요. 아주머니, 내일 절대 식장에 나타날 생각 마세요. 만약 제 친구들이나 시댁 식구들 눈에 띄면 저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빠가 남긴 집이며 선산이며 제가 다 상속받고 나면 아주머니 노후는 제가 챙겨드릴 테니 내일만 조용히 계세요. 아시겠죠? 그 오만한 말투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미나야, 네가 내일 어떤 문을 열게 될지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라고 의존일 뿐이었죠. 미나가 떠나고 텅 빈 집에서 저는 박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준비해 주십시오. 내일 미나의 결혼식장으로 가겠습니다. 하객으로서가 아니라 고 김철수님의 유언 집행인으로서요.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밤새 저는 제가 입을 가장 단정한 정장을 준비하고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내일은 미나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될 수도 혹은 가장 뼈아픈 교훈을 얻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미나 그 아이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를 하고 몸가짐을 정돈했습니다. 미나가 그토록 무시했던 시골 티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편의 곁을 25년간 지켜온 당당한 안주인의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미나는 이미 예식장 근처 메이크업 숍으로 떠난 뒤였죠. 저는 박 변호사님과 그의 보좌진들을 저희 집 앞으로 불렀습니다.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그들이 도착하자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잠시 묵념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의 뜻을 전하러 갑니다. 미나가 깨달음을 얻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유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호텔 예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씨는 미나의 마음처럼 화창하고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예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마주한 것은 하객 명단 입구에서 제 출입을 막아서는 보안 요원들이었습니다. 미나가 미리 제 사진을 보여주며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둔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신부 측 요청으로 출입이 제한되신 분입니다. 요원의 말에 박 변호사가 앞장서며 법적 대리인 신분증을 내보였습니다. 우리는 하객으로 온 게 아닙니다. 이 결혼식의 실질적인 재산 상속 집행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으러 온 겁니다. 막으신다면 업무 방해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위풍당당한 변호사의 기세에 요원들은 당황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예식장 내부는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최고급 생화 향기가 코를 찔렀고 우아한 클래식 연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랑 측은 미나의 말대로 명망 있는 교수 집안답게 품이 있어 보이는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미나는 그 한가운데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싹싹하게 굴며 어머니, 아버님 하고 부르는 미나의 목소리를 들으니 며칠 전 저에게 아주머니라며 독설을 내뱉던 그 아이가 맞나 싶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식장 맨 뒷좌석 그늘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 옆에서 시계를 확인하며 유언 집행 시간을 가늠하고 있었죠. 주례사가 시작되려던 찰나 신랑 측 어머니가 미나의 손을 꼭 잡으며 흐뭇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고귀한 신부의 모습으로 가식의 성벽을 높게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이 얼마나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인지 미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시계 시작을 알리는 순간 저는 박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편이 남긴 진실의 종을 울릴 시간입니다. 주례 선생님이 입을 열어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축복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예식장 뒤편에서 박 변호사가 당당한 걸음걸이로 단상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식장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회자가 당황하며 제지하려 했지만 박 변호사는 품 안에서 법원 공증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결혼식의 신부 김미나 양의 부친이신고 김철수 회장님의 유언 집행인 박동현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신신당부에 따라 식이 진행되기 전 반드시 공표해야 할 유언 집행건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식장 구석구석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개를 내밀어 단상을 바라봤고 신랑 측 부모님은 얼굴을 붉히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박 변호사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부케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제 자리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 김철수 회장님께서는 본인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딸의 결혼식 날 특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미나는 사색이 되어 단상 위로 달려나오려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제 결혼식인 거 안 보여요? 당장 나가세요. 미나의 비명 섞인 외침에도 박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유언장의 핵심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은 생전 본인의 모든 유산 상속인을 아내 이정숙 여사로 지정하셨습니다. 딸 김미나 양에게는 어머니 이정숙을 가족으로서 온전히 예우하고 본인의 결혼식에 어머니를 혼주석에 모실 것이라는 전제하에 거액의 결혼 자금과 부동산 상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식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나의 시댁 식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아니, 미나 친엄마가 외국에 계신 게 아니었어? 저기 변호사가 말하는 이정숙이라는 분은 누구야? 신랑 측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이 미나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미나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짜놓은 거짓말의 각본이 남편의 유언장이라는 강력한 진실 앞에 산산조각이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신부 김미나 양은 어머니를 하객 명단에서 제외하고 식장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는 고인이 명시한 상속의 전제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유언에 따라 김미나 양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모든 결혼 지원금과 향후 상속될 부동산 및 현금 자산에 대한 권리는 이 시각부로 모두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멸이라는 단어가 식장을 강타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럼 미나가 가져오기로 한 그 빌딩이랑 선산도 다 날아가는 거야? 신랑 측 가족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제정신이 아닌 듯 박 변호사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변호사의 보좌진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미나의 화려한 드레스는 이제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진 허울처럼 보였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쏟은 사랑을 아주머니라는 말로 짓밟은 대가는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예의 상실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신랑 측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복의 미나 양,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자네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외로웠다고, 그래서 재산도 아버지가 자네 몫으로 다 돌려놓으셨다고 하지 않았나? 저 변호사가 말하는 사모님은 또 누구고 왜 자네를 버린 여자처럼 숨긴 건가? 신랑의 얼굴도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신랑에 매달렸습니다. 오빠, 다 오해예요. 저 여자가 아빠를 꼬셔서 그런 거라고요.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신랑 측 어머니는 미나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오해? 변호사가 공증 서류까지 들고 왔는데 무슨 오해야?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어디서 근본도 없는 거짓말을 해? 이 결혼 난 절대로 허락 못한다. 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화려한 생화 장식들은 사람들의 발길에 치여 짓밟혔습니다. 미나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그 눈물 중 저를 향한 미안함은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장 맨 뒤 그늘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란스러운 군중 사이를 지나 주저앉아 있는 미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원망과 증오 그리고 약간의 기대를 담은 눈빛이었죠. 엄마. 아니 아주머니. 이거 다 취소해달라고 말해줘요. 제발이요. 저 파혼당하면 죽어요. 미나는 제 구두 발치를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나요? 속이 시원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는 미나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며 낮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내가 내 이름을 하객 명단에서 지웠을 때 너는 내 스스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보험을 해지한 거란다. 네가 수치스러워했던 이 시골 여자가 사실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니? 저는 미나를 뒤로 하고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미나의 비명과 신랑 측 식구들의 고성이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이 준비한 사이다 같은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아수라장으로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가꾸던 작은 정원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때 대문 밖에서 쾅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제 이름을 처절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그곳에는 일주일 전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도도하게 서 있던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나는 그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은 번진 비참한 몰락자의 행색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미 파혼 서류를 보냈고 미나가 살던 오피스텔도 남편이 생전에 제 명의로 돌려놓은 탓에 계약 만료 통보가 날아갔다고 하더군요. 갈 곳을 잃은 미나는 결국 제가 있는 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미나는 대문이 열리자마자 제 발치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때는 제가 결혼에 눈이 멀어서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추느라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이대로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미나의 통곡 섞인 애원에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의 손을 덥석 잡고 같이 울었겠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눈물 속에 저를 향한 진심 어린 참회는 단 1%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요.
오직 자신이 누려야 할 유산을 되찾고 싶어하는 탐욕과 당장 비를 피할 처마가 필요하다는 절박함 뿐이라는 걸 저는 25년 만에야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제 무릎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5살 때 엄마 없이 울던 저를 키워주신 거 다 기억해요. 저 고등학교 때 아파서 업고 뛰셨던 것도 다 알아요. 제가 잠시 마귀가 씌었었나 봐요. 시댁에서 제가 재산이 많아야 대접받는다고 하길래 아주머니를, 아니 어머니를 숨기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미나는 연신 어머니라는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제 존재를 수치스러워하며 아주머니라고 선을 긋던 입에서 나오는 그 호칭이 지금은 소름 끼치도록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하죠. 권력이 이동하고 돈의 흐름이 끊기니 그제야 잊고 지냈던 핏줄보다 진한 정을 들먹이다니요. 저는 미나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네가 기억한다는 그 추억들을 너는 네 결혼식 날 네 손으로 다 찢어발겼단다. 네가 나를 숨기면 네 인생이 빛날 줄 알았겠지만 사실 너를 빛나게 해주던 건 내 헌신이라는 배경이었어. 네 스스로 그 배경을 지웠으니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거야.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해서 찢어진 유언장이 붙지는 않는단다. 제 단호한 말투에 미나는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미나는 제가 다시 따뜻하게 안아줄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가르쳐준 교훈은 무조건적인 용서는 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미나는 한참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거실에는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와 미나의 헐떡이는 숨소리만 가득했죠. 예전에 저라면 미나의 눈물 소리에 마음이 약해져 그래, 밥은 먹었니? 하며 주방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미나의 울음소리는 점차 잦아들었고 대신 그 자리에 불안감이 들어찼습니다. 미나는 슬쩍 고개를 들어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 찰나의 눈빛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여자의 마음을 돌려 돈을 받아낼까 고민하는 그 영악한 계산기를 말이죠. 저는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지내는 건 막지 않겠다. 하지만 예전처럼 내가 네 수발을 들어주는 엄마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남편이 남긴 재산은 이미 박 변호사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너에게 갈 돈은 단 한 푼도 없다는 뜻이야. 미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사회 환원이요?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 남에게 줘요. 엄마 미쳤어요? 본색이 드러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어머니라며 울며불며 매달리던 아이가 돈줄이 끊긴다는 소리에 바로 눈을 부라리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미나의 고함에 저는 오히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네 모습이지. 미나야,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나를 한 인간으로, 네 엄마로 존중한 적이 있니? 너에게 나는 네 아빠가 남긴 유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거나 네 뒷바라지를 해주는 식모에 불과했지. 가족이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손을 잡아주는 거란다. 그런데 너는 네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나를 버렸어. 그게 네가 선택한 너의 가족에 대한 정의였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미나는 제 뒤에 대고 악을 썼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그럴 리 없어. 당신이 서류 조작한 거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따져보렴. 하지만 박 변호사님이 가진 증거들이 너를 증명해 줄 거다. 그리고 네가 이 집에 머물고 싶다면 내일 당장 마트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봐라. 이제 네 생활비는 네가 벌어서 내야 할 테니까. 밥도 네 손으로 차려 먹고 빨래도 직접 해. 그게 싫다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도 좋다. 미나는 멍청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주처럼 자란 미나에게 스스로 돈을 벌어 생계를 꾸리라는 말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겠죠. 하지만 이것이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나는 집안의 작은 방 하나를 차지하고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거나 저를 무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고 자신의 생사여 탈권이 제 손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저는 미나를 위해 더 이상 진수성찬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제 밥 한 그릇만 딱 차려 먹고 미나가 배고프다고 징징거려도 주방에 쌀 있으니 네가 해먹으렴 하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미나는 처음엔 반항하며 굶기도 했지만 사흘째 되는 날 결국 눈물을 흘리며 서툰 솜씨로 밥을 짓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프기보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나를 고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아이가 지은 죄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저는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의 응석에 속아 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고요. 피보다 진한 건 세월이고 그 세월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본성입니다. 저는 미나에게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딸이라는 이름으로 누렸던 모든 특권은 박탈되었고 이제 남은 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책임뿐이라는 사실을요. 이것이 제가 남편의 유언을 받들어 집행하는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미나가 거실에서 서툴게 걸레질을 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남편이 쓰던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언장과는 별개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기록했던 개인적인 소회들이 담긴 공책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다 멈춘 곳에는 제 이름 석자와 미나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네. 미나가 당신을 모질게 대할 걸 알면서도 나는 차마 딸아이를 먼저 포기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당신이 상처받는 걸 보는 건 죽기보다 더 싫더군. 그래서 나는 마지막 장치를 해두었네. 미나가 당신의 소중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그저 탐욕스러운 타인일 뿐이야. 당신이 결단해야 하네. 그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저를 배신할 것도 제가 마음이 약해 다시 그 아이를 받아줄 것도 말이죠. 남편이 재산을 저에게 몰아준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저에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경제적 우위에 있어야만 미나의 가식적인 효도가 아닌 진심 어린 변화를 이끌어낼 최소한의 기회라도 생길 거라 믿었던 겁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잉크가 번진 자국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다. 그 순간 당신을 지키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단호함일 것이네. 저는 그 글귀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남편이 저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존엄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가슴에 새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미나가 거실 구석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의 유산 중 주택과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현금 자산과 선산 부지는 예정대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기부 조건은 홀로 된 노인들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미나의 상속권 소멸에 대한 공증 절차도 이번 주 내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 기세였지만 박 변호사의 위험 있는 눈빛에 눌려 주먹만 꽉 쥘 뿐이었죠. 저는 미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나야, 너는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엔 네 손에 돈을 쥐어줄 거라 생각했니? 아니, 나는 네 아빠의 유지를 받들기로 했다. 네가 스스로 땀 흘려 벌지 않는 돈은 결국 너를 더 괴물로 만들 뿐이야. 이 집에서 지내는 건 허락하겠지만 네가 내 자식으로서 누리던 권리는 이제 없다. 너는 이제 이 집의 보호를 받는 세입자일 뿐이야. 네가 내 딸로 돌아오고 싶다면 돈이 아니라 네 삶의 태도부터 증명해라. 그전까지는 너에게 단 한 푼의 유산도 물려주지 않을 거다. 미나는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이 만든 거대한 벽 앞에 부딪힌 절망의 모습이었습니다. 미나는 결국 다음 날부터 집 근처 대형마트의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명품 가방만 들고 우아하게 카페에 앉아있던 아이가
하루 종일 서서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고 무거운 물건을 찍어내야 하는 현실은 지옥 같았을 겁니다. 첫 퇴근길 미나는 발이 퉁퉁 부어 절뚝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따뜻한 물을 받아 발을 씻겨주고 마사지를 해줬겠지만 저는 그저 식탁에 앉아 책을 읽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네 저녁은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해결하렴. 설거지는 잊지 말고. 미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혼자 밥을 먹더군요. 그 눈물은 배신감보다는 삶의 고단함에서 오는 실질적인 회한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미나의 손등은 거칠어졌고 화려했던 네일아트도 다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이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맑아졌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위를 보며 허영을 쫓던 눈빛이 이제는 제 밥벌이를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의 눈빛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퇴근길에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제 앞에 내밀며 이거 생활비에 보태주세요라고 말할 때 저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적금 통장이나 만들어라. 나중에 이 집에서 나가 독립하려면 그 돈으론 턱도 없을 테니까. 미나는 제 차가운 말에 서운해하면서도 예전처럼 대들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미나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자신이 서 있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의 일주기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했고 미나는 퇴근하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부엌으로 달려와 저를 도왔습니다. 예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아이가 이제는 능숙하게 전을 붙이고 나무를 묻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아빠가 저 보시고 많이 화내시겠죠? 제가 한 짓들 생각하면 저 정말 천벌 받을 년이에요. 미나가 고개를 숙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섞이지 않은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저는 미나의 거친 손을 잠시 가만히 잡았습니다. 미나야, 피가 섞였다고 가족인 건 아니란다.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는 마음이 모여야 가족이 되는 거지. 너는 네 결혼식 날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지만 지금 너는 네 손으로 다시 그 기회를 만들고 있구나. 네 아빠도 화내시기보다는 이제야 네가 사람 구실을 하는 걸 보며 안도하고 계실 거다. 미나는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을 떨궜습니다. 저는 미나를 껴안아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거리가 필요했고 그 아이가 가야 할 길은 멀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무게의 삶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피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 그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고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이렇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마트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저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재산은 약속대로 대부분 기부되었고 저는 남편이 남겨준 집에서 소소하게 정원을 가꾸며 제 인생 최고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파혼했던 신랑 측에서 미나의 소식을 듣고 다시 연락이 왔더군요. 상속 재산이 사회에 환원되었다는 소문을 확인하려는 수작이 뻔히 보였습니다. 미나는 그 전화를 제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받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이제 돈 없어요. 그쪽 집안에서 원하던 그 배경 사라졌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전 지금 제가 번 돈으로 먹고 사는 이 삶이 훨씬 당당하고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소 짓는 미나를 보며 저는 비로소 이 긴 싸움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딸이 되고 싶다면 먼저 딸답게 행동했어야지. 제가 미나에게 했던 그 서늘한 일침은 이제 우리 관계의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나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노파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주권을 꽉 쥐고 제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나누어주는 존엄한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진심을 짓밟는다면 참지 마세요. 여러분을 지키는 건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는 단호한 용기입니다. 저는 오늘 밤도 남편의 사진 앞에서 미소 지으며 편안한 잠자리에 듭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딸을 키우며 겪었던 배신과 상처, 그리고 그 끝에 찾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아내기만 하는 분들께 제 사연이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의 도구도 희생양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